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이진호 선생님과 공동 연구한 무엇이 정서적 학대인가? 아동복지법과 교육실천의 공존을 위한 교육철학적 탐색에 대해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2023년 9월 21일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라는 교사들의 거센 요구 끝에 교권 관련 4개 법률의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그 결과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면책조항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 그리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아동복지법과 정당한 교육활동 사이의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들은 교권회복 4법 개정이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체의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육활동 사건 중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의 71.8%가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그중 최종 기소되는 비율은 4.8%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보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사법적 판결보다도 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하여 남용되고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자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탓에 많은 교사단체가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은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학 역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현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육학 분야의 연구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육학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뚜렷한 교육학적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학이 이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이론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교육적 쟁점을 명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우선 정서적 아동학대 문제를 다뤄온 접근법을 교육학적 시선에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연구자들이 보기에 정서적 학대를 둘러싼 교사들의 요구는 법률 개정과 같은 단일한 구호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구체적인 양상과 문제의식은 세분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며, 각각의 양상에 따라 그 해결책 또한 상이하게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장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적 접근과 그 한계입니다. 교육에서 아동학대 문제는 사실 정서적 학대보다는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먼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정당한 교육수단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 신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각종 체벌금지 법조항 재개정, 그리고 신체적 학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감시 및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과 신체적 학대는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체벌과 신체적 학대 문제를 해결해온 방향입니다. 체벌과 신체적 학대는 둘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하나를 지양하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개입 자체를 비교육적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결되어 왔습니다. 즉, 교사와 학생 사이에 유형력이 발생할 여지를 없앰으로써 학생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최근에 교사교육 및 연수과정에서도 체벌 없는 학생 지도법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교사들에게도 비신체적 방식의 교육기법이 점차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신체적 방식의 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서적 개입이 더 부합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정서적 학대로 오해받는 경우가
늘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사나 다른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제지하기 위한 타이름이나 쓴소리, 학생이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는 과제에 도전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피드백 등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 실천이 일부 학생에게는 모욕이나 정서적 학대로 여겨지곤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한 초등교사의 게시글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잘 요약해 보여줍니다. 한 초등교사가 온라인에는 민원받지 않는 완벽한 교사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라는 글을 공유하였는데요. 작성자에 따르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무서워한다는 민원을 들으면 꾸지람을 줄이고, 학원 공부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을 들으면 숙제와 일기, 나머지 공부를 없애고, 편애한다는 민원을 들으면 학생들과 방과 후에 간식을 먹고 놀기도 하는 것을 그만두고, 제가 안 하면 어쩔 건데요? 라는 학생의 말에는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학생들에게 뭔가를 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자주 섞인 한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 등에 대한 교사들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일상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교육 실천들이 앞으로는 정서적 학대로 해석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교사의 핵심 과업인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교사들은 교육하지 않음으로써 완벽한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치 신체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정서적 학대에서도 동일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한 초등학교 교사의 반어법적인 한탄에서 알 수 있듯 정서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의 가능성 자체를 말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정서적 개입 금지라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접근을 모색하는 일이 아니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실천과 정서적 학대를 구별할 수 있는 교육학적 기준을 모색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뤄온 접근은 대체로 법학 분야의 연구에 기초한 법률적 접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아동학대가 1차적으로 법률상에 명시된 개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공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복지법에 불분명하게 정의된 아동학대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과 사법부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귀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가 보통의 교육 실천보다도 이례적인 수준이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증명하거나 의학적 수단을 통해서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어떤 사법적 판단의 제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들을 체크리스트 등으로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교사들의 좌절감의 근원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적 기준에서도 정서적 아동학대는 무형성과 장기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그러한 한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여기서는 법률적 접근 자체가 갖는 본선적 한계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법은 우리의 공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비대해질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에서는 법이 교육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영역까지 치밀하게 조직화할 경우 교사나 학생은 법과 그 법에 근거한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고 그 결과 교사가 행하는 학생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 협의의 과정은 교육에서 배제되며 그 결과 교사와 학생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된 관계항에 갇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환원되는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와 보상 수준을 판단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아이를 교육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뿐 학대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사들마저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다면 이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영규 외의 연구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및 교원의 생활지도 무력화가 되어
수업 및 생활지도에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이 훈육과 정서학대의 구분이 어려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교사들은 열정 있는 교사일수록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위험이 높아진다는 분위기가 교직사에 만연해지면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 실천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교사 개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는 법률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수렴하게 될 학생의 자연인으로서의 권리와 교사의 자연인으로서의 권리 사이의 문제만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교육적 차원이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사와 학생의 정서적 연결과 충돌에는 교육이 가능하기 위한 혹은 교육활동의 바탕이 되는 조건과 관련된 교육학적 논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보호와 교사의 교육 실천이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그려져 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자들이 볼 때 이는 학생의 정서를 보호한다는 말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교육에서 정서를 다뤄온 맥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육에서 정서를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행동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 장면에서 교육 정서적 개입이 불가피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 장면에서 점차 신체적 개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변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서적 개입마저 최소화한다면 교사들의 훈육활동과 도덕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훈육과 도덕교육은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정신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을 포함한 그런 정신적 변화를 통한 자기훈육을 도모하며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부정적 정서를 마주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같은 부정적 정서야말로 우리의 정신 또는 신체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으며 타인과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고통을 회피하는 태도는 학교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마치 고통 없이도 쉽게 도덕성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헛된 기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 중 하나는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의 가치체계가 붕괴된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의 가치체계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경험할 때 거기서 어떤 도덕적 가치를 찾기보다 단지 그것이 주는 1차적인 고통과 즐거움에 한정되어 자신의 감정을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최근에는 도덕교육에서 감정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기 시작하며 부정적인 감정이 교육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흔히 부정적으로 간주되는 감정조차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감정이 행위자로 하여금 무언가 유의미한 가치 판단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보면 감정을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을 바꾸게 되는 모든 느낌이라고 규정하며 여기에는 언제나 즐거움과 괴로움이 수반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경험함으로 기존에 고수했던 판단이 변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통과 쾌락이 수반되는데 이 과정 전반이 이루어지는 심적 경험이 바로 감정인 것입니다. 감정의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한다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포함하는 모든 감정은 언제나 타인의 개입을 통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감정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발생 사후에 어떻게 주변 사물이나 사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요소로 삼을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의 변화는 곧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감정의 주체는 실제로 자신에게 그러한 감정을 일으킨 상대방의 실질적인 진심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판단을 암묵적으로 내린 상태이며 이 직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그러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감정은 단지 육체적 욕망이나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느낌과는 상당히 다른 층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심적 상태에 대해 능동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감정을 대부분 먼저 닥쳐오는 것으로 거기에 수동적으로 내맡겨지는 어떤 것으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이란 1차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층위를 지니며 그러한 감정은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파악하게 되는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유효성을 띱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논증을 참고한다면 우리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일이 자기훈육이나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부정적 감정 경험이나 학생에 대한 정서적 개입은 교과 교육의 맥락 속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990년대 이후 인지과정 체계의 부산물로 여겨졌던 정서가 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학습 정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라는 두 색조로 구분되는데 원활한 학업 성취를 위해 학생들은 정서적 복지와 심리적 안정이 점점 더 강조됨에 따라서 긍정적 정서는 촉진하고 부정적 정서는 최소화하거나 조절,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긍정적 정서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반면 불안, 스트레스, 좌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학습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실천에서는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기술이 중요한 역할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를 치료적 패러다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조는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또래 관계 개선, 학교 적응 등을 도와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서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이 치료적 패러다임이 과하게 강조될 경우 긍정적 감정이 무비판적으로 강조되고 부정적 감정은 지나치게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에클스턴과 헤이즈는 치료적 교육 보상이 인간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점점 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갖고 있던 신념을 쇠퇴시키는 축소된 자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는 자기충족적 예언을 통해 재생산되면서 치료적 교육이 학생들에게 취약성과 불안을 주입하면 학생들은 이를 더욱 표현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웰빙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학문적 교과들을 점점 더 공허하게 만들고 감정적 성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도구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적 목표를 희생하게 만든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하는 것을 피하게 만들며 학생들 역시 이러한 도전을 회피하도록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에서 감정과 정서적 자원의 역할을 재검토하며 교육적 목표와 치료적 목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삶과 학습에 있어서 부정적 정서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고도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사들의 아동복지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 속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교육 실천과 정서적 아동학대 사이에 명확한 구별점을 찾을 때 유념해야 할 교육학적 쟁점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활동에는 근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서적 개입이 불가피함과 그로 인해 학생은 특정한 종류의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과 정서적 학대를 구분하는 문제가 교육에서 신체적 학대를 해결해온 기존의 방식, 즉 신체적 개입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문제의 여지를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이 연구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사태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법률적인 접근으로만 치우칠 경우 간과하게 될 중요한 교육적 쟁점이 얽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교육에서 정서를 보호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 경험의 가능성을 보호하는 것, 즉 학생들이 다양한 정서를 충분히 균형 있게 경험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보장한다는 의미에 가까울 것입니다. 정서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육적 의미에서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어쩌면 부정적인 정서를 포함한 다양한 정서를 건강하게 경험하고 자기 삶의 의미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과 맥락을 보장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 포스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